안녕하세요. 2015년 5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마스크 없이는 뭔가 불안했던 거리, 또 사회 전체를 뒤덮었던 그 막연한 공포감 같은 거요.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잠시 멈춰 세웠던 이름 바로 메르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로 그 불안의 시작점이죠. 대한민국 지도에서 병원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던 그 69일간의 기록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사건을 되짚어보는 걸 넘어서요. 그 안에 숨겨진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 또 우리가 얻은 교훈,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위기 상황에서 이 초기 대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정보의 투명성, 이게 왜 그렇게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사회 시스템의 어떤 부분들이 그때 시험대에 올랐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줄 겁니다. 네, 2015년의 경험이 지금 현재 그리고 또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좀 탐색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아주 평범했어요. 2015년 5월 4일, 바레인에서 일하던 68세 남성이 이제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뒤에 기침이랑 고열이 시작되니까 여느 때처럼 그냥 동네 의원, A1이라고 할게요. 거길 찾았죠. 네. 본인이 설마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첫 감염자일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첫 방문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맹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 환자분은 중동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또 의료진 역시 당시에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매우 낮았던 메르스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몰랐죠, 사실. 네, 이걸 의심하고 해외 방문력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좀 부족했어요. 메르스는 그냥 저 멀리 중동 어디 이야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네. 그러니까 정보가 없었고 또 인식도 부족했고 이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 환자가 5월 15일에 평택 성모병원, B병원이죠. 여기에 입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라운드 제로로 기억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네. 여기서도 차도가 없으니까 더 큰 병원들을 막 전전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5월 20일 한 의사 선생님의 기민한 판단 덕분에 첫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네. 이미 근데 8일이나 지난 시점이었죠. 맞아요. 이미 8일 동안 여러 의료기관을 거치면서 바이러스는 그냥 조용히 퍼져나간 뒤였던 거죠. 그 공포의 69일,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확진 판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 당시 질본이죠. 여기서 역학조사가 시작됐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 밀접 접촉자 기준 설정 문제였어요. 네, 이게 참 질본이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 딱 이렇게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한 겁니다. 2m 1시간. 너무 좁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다른 감염병 매뉴얼을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인데 이게 신종 바이러스의 특성, 특히 그 병원이라는 좀 밀폐되고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네. 거기서의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간과한 중대한 오판이었습니다. 훗날의 정부 백서나 감사원 보고서 모두 이 점을 지적했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좁은 기준을 그것도 전문가 자문 없이 설정했는지 이게 큰 의문으로 남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2m 1시간이라는 기준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같은 병동복도를 그냥 스쳐 지나갔거나 아니면 아주 잠깐 병문안을 왔거나 옆 침상에 잠시 머물렀던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관리 대상에서 그냥 제외돼 버린 겁니다. 맞아요. 방역망에 처음부터 아주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린 셈이고 바이러스는 그 구멍을 통해서 너무나 자유롭게 이동할 경로를 확보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으로 나타났죠. 바로 그 평택 성모병원 8층 병동에서요. 네. 1번 환자가 머물렀던 이 한 병동에서만 무려 3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37명의 환병동에서요. 네. 그러니까 당시 막 이거 공기 감염 아니냐 이런 공포가 확산됐는데 네. 정부는 계속 비말 감염이다 이 입장을 고수했었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그냥 환자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해봤는데 원인이 놀랍게도 병원 건물 구조 그 자체에 있었어요. 건물 구조요? 네, 1번 환자의 병실에는 그 흔한 환기시설이 전혀 없었고요. 창문은 또 아주 작아서 공기순환이 거의 안 되는 그야말로 밀폐된 구조였던 거죠. 환기시설이 없었다고요? 병실에? 네, 유일하게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가 그냥 벽걸이 에어컨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아,
그럼 설마 네, 바로 그겁니다. 고농도의 바이러스 비말이 환기가 전혀 안 되니까 병실 안에 계속 쌓이다가 그 에어컨 바람을 타고 병동 전체로 그냥 쫙 퍼져나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에어컨 필터나 문고리 같은 데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고요. 이 병원이 뭐랄까 의도치 않게 바이러스 증폭기, 앰프 역할을 한 셈입니다. 아, 이런 환경에서는 그 2m 기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관리에 얼마나 취약한 구조였는지 그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나중에 병원 내 감염 관리 기준 강화나 시설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평택승모병원의 불씨는 이제 국내 최고 병원 중 하나로 꼽히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붙습니다. 여기서 이제 14번 환자가 등장하는데요. 네, 이 14번 환자. 이분은 평택성모병원 접촉자였는데 바로 그 2m 1시간 기준 때문에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14번 환자가 폐렴 증세로 5월 27일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고요. 무려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3일 동안이나요, 응급실에? 네. 여기서 이제 한국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 바로 응급실 과밀화가 폭발적인 확산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응급실 문제. 네, 아시다시피 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이 막 쏠리면서 응급실은 입원 대기 환자들로 그냥 가득 차 있잖아요. 칸막이 하나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 있고 또 보호자가 옆에서 쪽잠 자면서 간병하는 그런 문화까지 결합된 거죠. 그런 폐쇄된 초만원 공간에 감염자가 3일이나 머물렀다니. 와, 결과는 어땠습니까? 어휴, 참먹겠습니다. 14번 환자, 이 한 명에게서 약 90명에 달하는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90명이요? 정말요? 네. 대한민국 최고 병원이라는 곳이 순식간에 최대 확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WHO, 세계보건기구도 한국 메르스 사태 분석 보고서에서 이 응급실 과밀화 문제하고 또 독특한 간병 문화, 이걸 주요 확산 요인으로 지목했을 정도입니다. 아, 이 사건은 정말 우리 의료 전달 체계나 문화 전반에 대해서 좀 성찰해야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답답해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아니, 왜 정부는 위험한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거야? 이거였죠. 맞아요. 첫 확진자가 나오고 18일이 지나도록 정부는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과 분노는 정말 극에 달했었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회적 혼란을 막고 병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정보를 좀 통제하면 불안감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어쩌면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잖아요. 네.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정보가 차단되니까 그 공백을 파고든 건 확인되지 않은 괴담 그리고 불신이었습니다. 오 병원 폐쇄됐다더라, 정부가 환자를 숨기고 있다더라, 이런 식의 소문들이 카톡 같은 SNS를 통해서 막 급속도로 퍼져나갔고요. 정보 발표는 아무도 안 믿게 되는 신뢰도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바로 이때 정말 답답했던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 유명한 메르스맵의 등장이죠. 네, 한 시민 프로그래머가 자발적으로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 정보를 제보받아서 지도에 표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면서 어떻게든 불안감을 좀 해소하려고 했던 거죠. 역설적으로 정부의 정보 통제가 오히려 이런 시민 주도의 정보 공개를 촉발시킨 셈이고요. 그렇죠. 정부가 더 이상 정보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회 전체가 정보 부족이랑 공포 때문에 혼란을 겪는 동안은요, 병원 안에서는 그야말로 방호복을 입은 영웅들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영웅담,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코호트 격리됐던 대전 을지대병원 중환자실의 홍민정 수간호사님의 일기 일부가 당시 상황을 좀 짐작하게 하는데요. 아, 그 일기. 네, 잠깐 읽어드리면 9일 메르스 확진, 문이 닫혔다. 에볼라 때 준비한 노란 방호복을 입고 30분 만에 탈진했다. 땀에 젖은 속옷 자국 따라 피부가 발갛게 부어 쓰라렸다. 바깥 공기에 두 아이가 생각나 펑펑 울었다. 동료들도 함께 울었다. 아, 정말. 그 방호복 안에서의 육체적인 고통,
또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단절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격리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 같은 것들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죠. 네, 그런데 이분들을 더 힘들게 했던 건 병원 밖의 시선이었다고 해요. 의료진 가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잠재적 감염자 취급을 받으면서 차별을 겪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 남편이 메르스 병원 의사라면서요. 우리 아이한테 옮겨면 어떡해요. 뭐 이런 식으로 자녀의 등교를 막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까요. 정말 너무하네요. 그쵸. 안에서는 바이러스랑 싸우고 밖에서는 또 이런 편견과 싸워야 했던 그야말로 이중고였죠.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방역 최전선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거센 비판 여론 그리고 메르스맵의 등장 속에서 정부는 결국 첫 확진자 발생 18일 만인 6월 7일입니다. 24개 병원 명단, 그러니까 확진자가 발생한 6곳하고 격려한 18곳, 이 명단을 공개합니다. 최경환 당시 국무총리 대행이 발표를 했죠. 네, 드디어 공개를 한 거죠. 근데 사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그보다 나흘 전에 이미 공개를 지시했지만 실제 발표는 더 지연됐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비록 늦긴 했지만 이 정보 공개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아, 정말요? 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6월 7일 명단 공개를 기점으로 해서 신규 환자 발생 증가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꺾였습니다. 와,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방역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강력한 방역 도구 역할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은 뜬 소문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지역은 좀 위험하구나. 방문을 피하거나 혹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내가 거기 갔었으니까 하고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등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하. 그전까지는 그냥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었던 국민들이 이제는 능동적인 방역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겁니다. 네. 투명성의 신뢰를 만들고 또 그 신뢰가 방역의 동력이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환점이 오기 전까지 정보 부재가 키웠던 그 공포는 이미 대한민국 사회를 아주 깊숙이 핥히고 지나간 뒤였습니다. 6월 초에는 하루 만에 전국에서 230곳이 넘는 학교랑 유치원이 문을 닫았고요. 사람들은 외출 자체를 꺼렸죠. 그렇죠. 경제적인 타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식당, 극장, 백화점 같은 서비스업은 그냥 직격탄을 맞았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발길을 뚝 끊으면서 관광산업은 거의 초토화됐다고 봐야죠. 네. 일부 경제연구기관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총 경제 손실을 20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기도 했고요. GDP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왔었습니다. 20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막대한 피해가 확진자 186명이라는 그 숫자 자체보다도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되지 않은 공포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증폭시킨 가장 큰 요인은 뭐였냐? 바로 초기에 정보를 통제하고 소통에 실패했던 것. 즉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20조 원이라는 돈은 신뢰 상실의 대가로 받은 청구서였는지도 모릅니다. 네. 첫 확진 후 69일 만인 2015년 7월 28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합니다. 최종 결과를 보면 확진자 186명, 격리된 사람이 16,693명, 그리고 사망자가 38명, 치사율은 20.4%에 달했습니다. 상당히 높았죠? 네,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 1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태를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재였다. 네, 감사 보고서를 보면 초기 역학조사가 부실했고 격리 조치도 너무 소극적이었고 병원 명단 공개가 지연된 것 등을 핵심적인 실패 원인으로 지목했어요.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장을 포함해서 관련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실패를 인정한 셈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당시에 병원 비공개 원칙 같은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이른바 최고 결정권자들은 책임 라인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한 좀 아쉬움은 남는 부분입니다. 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이 경험은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을 정말 뿌리부터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헛된 희생은 아니었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었습니다. 아, 법 개정? 네. 이걸 통해서 역학조사를 할 때 필요한 CCTV나 신용카드 내역 같은 개인정보 활용, 그리고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됐습니다. 메르스 때 정보가 없어서 정말 속수무책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또 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 제도라는 게 도입돼서 신속하게 진단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요. 아, 진단 키트. 코로나 때 많이 들었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는 드디어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습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서 정치적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겠다는, 메르스 당시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국가적인 약속이 담긴 조치들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전 세계가 주목했던 소위 K방역의 여러 모습들이 떠오르네요. 말씀하신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라든지 대규모 검사하고 추적하는 시스템, 또 질병관리청 중심의 컨트롤 타워 같은 것들이요. 정확합니다. 그 K방역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 바로 5년 전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그 뼈아픈 실패와 교훈 위에서 설계되고 구축된 것입니다. 신속한 정보 공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초기 방역망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또 독립적인 방역 컨트롤 타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 메르스가 남긴 교훈들이 K방역의 핵심 요소가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2015년에 그 38명의 희생이 5년 뒤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패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와,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5년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던 메르스 사태, 그 69일간의 비록을 통해서요, 위기 초기 대응의 실패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또 정부의 투명성이 왜 그렇게 강력한 방역 도구가 되는지, 그리고 이 값비싼 교훈이 어떻게 미래를 위한 대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메르스의 교훈으로 우리가 분명 한 단계 발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겠죠? 그렇죠. 미래의 또 다른 미지의 감염병, 우리가 흔히 디지즈 X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인 신뢰를 지키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공중보건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그 균형점은 또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